이 오골개 키우시는 어머님의 아들이신 우리 신민님.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예, 아까 그 파켓몬에 그런 거 좀 보내드리세요. 예, 양배추 진액? 네. 야관문? 양배추 진액. 어머니는 양배추 진액. 그렇지. 아버지는 야관문. 이렇게. 이산과다에 좋은 예, 예. 양배추 진액? 숟가락 들림은 있어야죠. 참. 자, 여러분 오골개 필요하시면요. 신민님 통해가지고. 제 채널로 오세요? 저 금산의 오골개는요. 2, 3 찌꺼기 먹고 자라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맛이 다르더라고. 먹어봤잖아, 저번에. 근데 그 인삼값을 우리가 안 냅니다.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소가 된 부분이 저는 계속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돼서 그 전에 성폭행 사건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윤미향 의원에 대한 기소가 들어갔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서울병 관련된 사건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들추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저는 생각하기를 결국 증명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 유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쪽에서는 아니다라고만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검사가 행정청의 지휘에서 해나간 처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처분, 지금 8가지 혐의라고 했는데 수많은 처분 사유를 다 던지고 그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그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 던져보고 시작하는 것 같고 하지만 증명은 결국 검찰 쪽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여기 결국 뭐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예, 안성심도 정확해 보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널브러 놓고 있다는 게 추미애 장관 이 사건 가지고 보궐선거까지 가려고 사실 계획을 한 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역대장 소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쯤 끝날 상황이 됐어요. 끝날 상황이 돼서 다른 걸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봐봐요. 최근에 제가 카페를 한번 가봤는데요. 학생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선물 이런 걸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커피숍 가서 받아다가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카페를 가니까 전부 다 모든 테이블이 다 이렇게 끈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처음 봤는데 장사하시는 분도 아무 의욕이 없어 보이시고 손님도 저 혼자밖에 없고 뭐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냥 아예 그냥 폐업 상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걱정스러웠던 거는 뭐냐면 저도 학원 사업을 2번을 해봤고 2번을 망해봤고 그 과정에서 1금융권이 2금융권으로 다시 대부업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율이 24% 과거에는 40% 넘었거든요. 그것까지 하다 보면 결국 악순환의 굴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신용불량자 돼버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데 있어서 프리워크아웃이나 이런 걸 신청하는데도 요건이 되게 엄격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내려놓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단시간 안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금 회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식당이나 이렇게 가보면 좀 많이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태리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발 봉쇄를 한다고 제일 먼저 봉쇄를 해버렸던 게 완전 봉쇄했던 게 이태리예요. 근데 이태리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는 거죠. 우리는 뭐 중국 봉쇄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이태리 예를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도적으로 3단계를 2단계로 나누겠다라는 것이고 심리적으로는 3단계를 유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 방문 판매 부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적법한 다단계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비대면 제품 판매의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면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자기 회원들이 비대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우리는 대면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비대면으로 자기 회원들을 교육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제품을 판매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마무리돼.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보조식품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론도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주한미군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병가로 지난 4년 동안 병가로 나갔던 카투사 병사들 중에 95% 정도가 현재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소리가 없다. 네. 그럼 얘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선은 다 이제 알고 계신 대로 조선일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TV조선 나왔었고요. 동아일보 나왔었고요. 이 사람 얼굴 나왔고 현동환이라는 이름 나왔습니다. 제 채널에도 현동환이라고 이름하고 얼굴 다 걸어놨어요. 다 걸어놨는데 그럼 나도 가지고 한번 문제 삼아 보세요. 문제 삼을 수 없는 게 우선은
가장 간단한 건요. 이 사람한테 현동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학원생이라고 하는데 범죄자라고 말한 거에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데요. 민주당 왜 사과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범죄자 맞잖아요.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단정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이 형법상의 문제와 군 형법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현동환이라는 사람은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법상. 일반인의 아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의 아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 기준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병가를 빼고 나서 일반적으로 평균 54일의 휴가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 포상휴가 빼고요. 그런데 지금 서일병 같은 경우에는 39일을 사용했어요. 그럼 남들만큼 정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했다라면은 무슨 난리가 났겠냐 이거예요. 남들보다도 훨씬 적게 사용을 한 상태거든요. 저도 사실 나올 때까지 포상휴가를 군대에서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한 15일 정도를 사용도 못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 포상휴가를 이 사람이 지금 이 서일병이라는 이분이 나중에 시니어도 됐었기 때문에 분대장이죠. 분대장 원래 포상휴가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붙이게 되면은 60일 넘게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39일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적게 사용한 거를 뭐라고 하라고. 아까 여기 사람들이 대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내 친구 중에 대구를 그렇게 아빠 힘으로 빠진 애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면회를 가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거기 그런 부대가 있어요. 군복 입은 글로 간 거예요. 군복 입은 민간인. 군복만 입고 있고. 그러니까 황교안 아들은요 그렇게 네, 제 같은 동기 중에서 취사병을 하던 놈이 있었어요. 이렇게 뚱뚱한 애입니다. 얘가 제 농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지금 이 서일병하고 똑같은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30일 다 사용했고요. 돌아와서 반년 동안 그냥 내무반에 누워 있었어요. 그럼 얘는 뭐야 도대체? 자, 죄다 지금 뇌피셜로 지금 계속 가는 건데 이 현 일병 병장 얘 문제에서부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취재를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취재를 한 번만 해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당직 사병이 있으면 당직 사관이 있고 당직 사관이 있으면 당직 사령이 있어요. 그럼 당직 사병이 뭐라고 말을 했으면 당직 사관과 사령을 찾아서 그냥 한 번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국방부하고 지금 여기서 협의한 내용이 같다 다르다 공교롭게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제 한번 깨볼게요. 우선은 그 소속 부대 지원장교라는 대위의 얼굴을 몰랐다. 인사장교입니다. 지원장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카투사든 어쨌든 카투사도 한국 육군 소속이기 때문에 크게 시스템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대 중대 본부가 있고요. 본부 중대가 있고 1, 2, 3중대가 있었는데요. 기지가 전방에 20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모두 흩어져 있는 대대거든요. 모두 흩어져 있는 대대인데 대대 본부에 있는 인사장교 얼굴은 그 기지에 있는 병사들도 알아요. 왜? 나 휴가 보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얼굴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별 3개 달린 육군본부의 대위가 갑자기 등장했다고 하는데 육군본부의 지역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충북에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데 충북에 있는 사람이 20분 만에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 의정부로 충북에서 20분 만에 올 수 있다면 순간 이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딱 들어오면 우선 정작과에 가서 작전과 또는 정작과라고 부르는데 여기 가서 사인을 해요. 나 갔다 왔다고. 이걸 하게 되고 다음날 이제 본부의 행정병이 일제 씁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되게 되면은 그 지원과 인사과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넣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병이 병사는 전부 다 평등한 것이고요. 간부하고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지금 야수님 얘기한 대로 그 작전과에 있는 당직 사병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전화만 받는 애거든요.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순간에 자기가 보니까 이 서일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야식 장부에다 쓰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3일 동안에 지금 서일병이 이 부대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완전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여기에 있는 이 장교들이 다 영창가요. 그러니까 현 일병이라는 이 사람 당직 사병이라는 사람은 뭐 일병이라고도 부르고 병장이라고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조금 이렇게 나서는 거를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 사람의 기억이 왜곡이 되어 있었다고 치자고. 실수로 기억이 왜곡이 됐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서일병이 현재 점호를 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야식장부에다가 내가 너 야식 사러 나갔다고 써줄게.
그러니까 당장 10시까지 좀 들어와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선 병사는요, 모든 것을 죄다 간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스킵하고 지 맘대로 뭔가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3일 동안이거든요. 오늘의 문제는 야식장부에 적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제와 그제 없었던 부분은 뭘로 메꿀 거냐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금 공문서를 위조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렇게 저는 생각을 못했으면 머리가 너무 나쁜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저는 이 이 현동환 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수사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한 발 물러나면서 이랬을 수도 있겠죠. 우리 부대 소속 부대에 잠겨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현황판에 인원 적어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복귀 장부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부대 일지에 쓰는 거, 그것들이 모두 다 공문서 위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의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든 못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이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이에요. 근데 이 공익제보자라고 지금 국진당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문 공익인지 난 모르겠는데 병역이라는 공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군형법, 형법 이렇게 다 떠나서요. 소극적 요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2개 있는데 여기 다 걸려요.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알 수 있었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보호받을 수 없고요. 남목에 보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이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파헤쳐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배우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배우가 있다 그러면 역시 죄는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흑수저 1병은 복귀를 17분밖에 안 늦었는데 감옥 갔다. 지금 이거를 지금 서일병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 대상이 될 뭐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우선 서일병이 늦게 복귀를 했느냐, 늦게 복귀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17분 늦게 왔다. 그런데 얘는 우선 늦었죠. 늦었다는 팩트가 있습니다. 지금 서일병은 늦었다는 사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흑수저라고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었었어요. 이미 한번 늦어가지고. 네, 이런 짓을 계속 반복했던 놈이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속 빠뜨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없는 죄를 만드는 거 말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이번 전략이다, 검찰에. 예, 지금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기소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검찰은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계속 지금 국진당이랑 짬짬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가? 그 사과 아니잖아요. 진짜 이제부터는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실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의혹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진실의 시간이다. 이게 왜 된 거냐면 검찰에서 이 대대장, 우리로 치게 되면 대대장 중령, 얘네로 치게 되면 카투사인 지역대장을 드디어 소환을 했다고요. 그럼 검찰이 왜 소환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이상은 이 의혹으로는 국진당이 해줄 수 있는 전리품이 없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더 이상 얘네들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검찰한테 그 공이 넘어올 수 있겠다. 그럼 당장 소환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중령이 지역대장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소환을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생각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검찰의 장난에 역시 놀아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찾은 게 아니고요. 찾았고요. 예, 찾았는데 못 찾은 걸로 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야수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자기정보통제권이라고 하는데 내 정보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그 황희정승의 문제하고 이 주강덕의 문제하고 이렇게 비교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처벌할 수 있는 놈은 2놈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이걸 공개하는 놈, 그 갖고 있는 놈. 그 다음 2번째는요,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해서 원래 그 자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된 정보를 받은 놈도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뭐 권경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변호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냥 웃어줘야지. 변호사에서 법을 모르니까 아니, 훌륭한 논리다 진짜. 5년에 5천만 원 얘기하는데 5년에 5천만이 어느 법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변호사가 법상거리는 애들이거든요. 어느 법 얘기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건 권경이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황희정승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조민 학생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 사람 얘 잡아내면요. 누가 잡히냐면 나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주광덕이 잡혀요. 주광덕이 처벌받아요. 주광덕 봐주기네. 그러니까 주광덕을 방어하려면 앞에를 막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이게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이 서일병에 대한 사건이 이렇게까지 저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그닥 우리의 전략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잘 견뎌주신 거고 조국 장관 때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 때하고 이게 아들 딸 가지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국 장관 때 우린 분명히 입시 비리 표창장 문제, 사모펀드 문제, 증거인멸 문제 세 가지로 갔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제 이 휴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통역병 선발, 그다음에 자대 배치 이거 세 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판정승이에요. 우리도 데미지를 입었고요. 하지만 총선에서 압승을 함으로써 판정승을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전 분명히 TKO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보궐선거에서 확실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네. 리오 수급에 대한 문제는 뭐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자체도 아니고요. 이 지금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가는 인턴 일이야 간호사들도 조무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요구사항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꾸 전교 1등 얘기하니까 같은 전교 1등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사법시험 지금 대신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은 마지막에 3학년입니다. 그럼 3학년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시험 놓치게 되면은 또 시간 연기해주고 로스쿨 법전 온 학생들 그렇게 해줄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시험에서도 국가고시에서 이런 것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 밀어준 것 자체도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예는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영원히 재운다. 이게 법원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영원히 재우는 겁니다. 분명히 한 번 엄마가 와서 깨웠어요. 늦는다고. 네가 안 일어났거든. 그냥 감수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페널티를 주면서 시험 기회를 한번 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지역근무 10년, 조건부 면허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붙인다면 그래도 시험 요번에 볼 거야 올해? 그럼 좀 보라고. 아니면 내년에 보고.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가계부채 문제하고 지금 외평채 부분이 이렇게 호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 마이너스 금리마저도 실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전혀 손해될 거 없이.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결국은 방역과 경제의 문제는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대외적인 신용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사실상 임계치라고 말할 수 있는 85%를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위기의 징조 신호인 것은 사실 맞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처음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고요. 결국 누군가 빚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계가 질 것인가 국가가 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그 빚을 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이 비율이거든요. 퍼센트가 이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소득에서 기본주택으로 그리고 기본주택에서 다시 기본대출로 넘어가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노려보자. 이 기본소득이라는 돈 주면 일 안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근로의욕이 오히려 고취된다는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기본주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기본대출이라는 것들이 사실 가장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이 제일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연이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것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대출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